안녕하세요. 게임 개발 아티스트를 위한 3DMax 파워업을 발표하게 될 SK의 이승재입니다. 그동안 맥스에서 2017에서 2020까지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게임에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것 몇 가지를 선택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젠다는 제너럴, 모델링, 머티리얼, 애니메이션 순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너럴 관련 내용인데요. 먼저 크게 개선된 3DMax의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게임 리소스는 모델러, 애니메이터 등 각각의 다양한 성질을 가진 작업자들이 서로 공유를 하는데요. 이러한 각각의 전문가들이 보다 자신에게 맞는 프로페셔널한 프로젝트 작업 환경을 위해서 파일을 라이브러리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능이 3DMax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업데이트 중 하나가 프로젝트 폴더인데요. 3DMax 2019 버전부터는 프로젝트 폴더를 통해서 작업 리소스를 자신에게 맞는 프로젝트 폴더 세팅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게임 개발자들에게 더 반가운 소식일 듯한데요. 나만의 프로젝트 구조를 내가 익스포트 해야 되는 엔진 구조와 동일하게 하면은 훨씬 워크플로우가 간소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는 개발자라면 유니티 프로젝트의 구조대로 맥스의 구조를 만들면은 여러모로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맥스의 기본 메뉴에는 모디파이어, 애니메이션, 렌더링, 그래프 에디터 등 다양한 속성으로 광범위한 내용이 보여지는데요. 만약 전문적인 작업자라면 이러한 환경을 자신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메뉴는 없애고 자신의 분야에 맞는 메뉴만 세팅함으로써 효율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위주의 작업자라면 메뉴에서 렌더링 이후의 메뉴들은 불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딱 내가 원하는 메뉴만 보이게끔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뉴뿐 아니라 핫키의 경우에도 기존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단축키를 설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개선되어서 자신에게 맞는 키 세팅으로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세팅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 3DMax 스토어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저장한 키 세팅을 가져와서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세팅한 것을 반대로 올릴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3DMax 유저들이 다양한 작업 환경 세팅한 것을 3DMax 스토어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3DMax의 디스플레이에도 큰 발전이 있었는데요. 뷰포트의 실시간 렌더링 엔진 기술을 도입해서 윈도우 디스플레이 배율이 변화하거나 사용자 맞춤으로 해도 그에 맞추어서 디스플레이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서 노트북 같은 랩톱 타입 PC 작업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요. 맥스 디스플레이의 폰트도 어떤 배열에서도 깔끔하고 단순한 모양으로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맥스의 모든 UI가 티어오프와 더킹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모든 UI를 마음껏 떼서 원하는 곳에 마음껏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용자에게 맞게 레이아웃 구성이 가능해진 것은 Qt UI가 지원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인데요. 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제 3DMax의 UI를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타임 슬라이더 등 이전에 안 되던 UI들도 이제는 변형이 가능해졌고요. 보이는 모든 메인 메뉴를 따로 독립된 창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뷰포트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떼서 배치할 수 있는 플로팅 뷰포트 업데이트도 보다 전문적인 워크스페이스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DK와 API 업데이트 안정성 향상으로 이제 맥스 스크립트나 파이썬도 배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DMax 2021 버전부터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맥스에 내장되어서 별도로 설치 안 해도 되고 그리고 파이썬 3도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뭔가 예상 밖의 결과를 도출하는 일이 잦아서 파이썬 배우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그런 점도 개선되었고 예전과는 달리 이제 자동 완성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파이썬은 코드 암호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픈 라이브러리 가져가기 좋죠. 특히 게임은 자동화할 일이 많기 때문에 파이썬 배워두면 작업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스크립트 자료는 대표적으로 스크립트 스팟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이트에서 구하실 수 있고요. 그런 스크립트 자료를 포함해서 증강현실, 이펙트, 모델링, 유틸리티, 교육 자료 등 정말 유용한 자료를 오른쪽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3DMax 스토어에 가면 풍부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아래쪽에 보이는 이미지를 보시면은 시큐리티 툴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큐리티 툴을 설치하면은 많은 악성 코드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D Max는 2017에서 2021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퍼포먼스 향상 업데이트가 있어 왔습니다. 3D 툴에서 애니메이션 작업 시 프레임 퍼포먼스 문제는 자주 언급되는 문제였습니다. 3D Max도 예외가 아니어서 3D Max 2017 이전의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아직도 애니메이션 퍼포먼스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애니메이션도 현재 3D Max 2016인데요. 350만이 넘는 폴리곤과 많은 본이 포함된 캐릭터 애니메이션이다 보니 애니메이션 할 때 프레임이 심하게 렉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애니메이터들은 임시 방편으로 모델링을 굉장히 단순화해서 보거나 뼈대마저 한정적으로 디스플레이해서 보는 등 여러 방법을 우회적으로 사용해서 작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3D Max 2021을 보시겠는데요. 물론 같은 PC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애니메이션이 전혀 끊김이 없이 자연스럽게 플레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350만이 넘는 폴리곤과 수많은 본이 포함된 스페셜 리깅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 상단의 FPS, 프레임 퍼 세컨드만 봐도 거의 딜레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것이 기존의 왼쪽 상단에 보이는 FPS는 실제 프레임과 정확히 맞지 않는 문제도 있었는데 3D Max 2021부터는 실제 프레임을 정확하게 표현한다고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은 PC에서 바로 이어서 플레이한 것이고요. 3D Max에서 대단한 퍼포먼스의 발전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듯합니다. 퍼포먼스의 발전이 있었던 것은 애니메이션 프레임 퍼포먼스뿐만이 아닙니다. 모델러들에게는 가장 불만 중에 하나가 UV 편집을 하는 언랩에서 렉이 심해서 매핑 작업할 때 너무 힘들어 했었는데요. 이것도 압도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3D Max 2016의 언랩 모디파이어의 에디터인데요. 기존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움직임이 너무 버벅여서 도저히 작업을 못할 정도입니다. UV를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선택을 하고 푸는 것조차도 엄청나게 버벅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폴리곤이 96,000개가 넘어가고 리얼리스틱 뷰포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에서 UV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3D 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UV 작업도 마찬가지로 많은 모델러들이 다양한 편법까지 사용해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것도 3D Max 2017 이후로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3D Max 2021에서 똑같은 모델링을 역시 같은 PC로 작업할 때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폴리곤이 많을 때는 원래 UV 에디터를 여는 것조차 시간이 좀 걸렸는데 거의 딜레이 없이 UV 에디터를 띄우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거의 10만 개 폴리곤에 육박하는 아까와 같은 모델링인데 언랩에서 UV를 수정하고 있는데 거의 버벅임이 없습니다. 정말 아까와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 많은 수의 UV를 편집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UV를 선택하고 푸는 것을 포함해 움직임을 주어도 거의 버벅임이 없습니다. 3D Max 2016과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조작이 아닐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맹세코 전혀 조작이 아닙니다. 3D Max가 2017 이후로 정말 야심차게 퍼포먼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퍼포먼스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있죠. 바로 뷰포트 퍼포먼스입니다. 뷰포트 퍼포먼스도 테스트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폴리곤을 가진 모델링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300만 개 폴리곤의 동상 모델링이고 3D Max에서 오픈한 상태입니다. 한번 버텍스의 일부분을 선택해서 무브해 보겠습니다. 2016에서 무브해 보겠는데 역시 300만 개가 넘는 폴리곤이다 보니 버텍스 이동하는 것조차 굉장히 버벅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300만 개가 넘는 폴리곤이면 3D Max가 아닌 다른 툴도 뷰포트에 렉이 심하게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정도 폴리곤도 3D Max 2021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같은 개수의 폴리곤 모델링이고요. 3D Max 2021에서 보고 계십니다. 폴리곤을 선택해서 움직이는 것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움직임을 주어도 전혀 딜레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저는 기존에 이 퍼포먼스와 관련해서 개발자분들이 얼마나 많은 불만을 터뜨렸는지를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 이 테스트 영상을 빨리 공개하고 싶었습니다. 300만 개가 아니라 몇백만 개의 폴리곤도 뷰포트에서 문제없어 보여서 다음엔 더 많은 폴리곤을 가져와서 이리저리 뷰포트 퍼포먼스의 한계를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몇몇 유튜버들이 3Dmax와 다른 대표적인 3D 툴 간의 뷰포트 퍼포먼스를 비교 분석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영상들에서도 3Dmax의 최신 버전의 뷰포트 퍼포먼스가 가장 좋다고 다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씬 파일 로딩 타임도 버전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차이가 컸던 애니메이션입니다. 3Dmax 2021에서 방금 애니메이션 씬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4초가 약간 안되는 로딩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Dmax 2016은 시간상 말로만 말씀드릴 것인데요. 대략 28초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뷰포트 퍼포먼스를 테스트했던 여자 석상을 불러오는 장면인데요. 보시다시피 정확히 1초 걸렸습니다. 역시 3Dmax 2016의 경우 대략 5초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UV 퍼포먼스를 테스트했던 모델링을 불러오는데도 3초 정도 걸렸는데 이것은 폴리곤은 좀 적어도 리토폴로지 등 복잡한 모디파이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생각보다는 오래 걸린 것입니다. 역시 3Dmax 2016의 경우 이것도 대략 10초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자면 로딩 타임에도 발전이 있었는데 특히 복잡한 구조의 씬일수록 2017 이전 버전에 비해서 획기적인 향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궁금함으로 같이 테스트 해보았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플로팅 뷰포트입니다. 아까 애니메이션 씬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3Dmax 2020부터 지원되는 플로팅 뷰포트를 열어보겠습니다. 기본 뷰포트 화면에서 왼쪽 상단의 플러스 토글을 눌러서 제일 아래에 있는 플로팅 뷰포트를 선택하겠습니다. 플로팅 뷰포트는 총 3개까지 만들 수 있어서 3개를 다 띄워 보겠습니다. 기존의 뷰포트는 레이아웃을 조정할 수는 있었지만 따로 띄어서 붙이거나 하는 것은 안 되었는데 이제 플로팅 뷰포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워크스페이스의 활용에 좀 더 폭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듀얼 모니터에 각각 다른 뷰포트를 띄워놓고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도 가능해졌고요. 물론 뷰포트를 마음껏 확장하거나 최대 사이즈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3개의 플로팅 뷰포트를 다 띄워놓고 각각 다른 카메라도 적용시켜 주었습니다. 이미 355만 개가 넘고 페이셜 리깅도 포함해서 본도 엄청나게 많은 애니메이션에서 플로팅 뷰포트를 모두 켜고 한번 타임 슬라이더의 프레임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전혀 버벅이거나 하는 느낌 없이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혹시 선택한 뷰포트를 제외하고는 멈춤 현상이 있을까 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플로팅 뷰포트는 3Dmax 2020부터 지원되었으니까 이것도 잘 활용하셔서 효율적인 작업을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퍼포먼스 내용이 나온 김에 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 3Dmax에서 PBR 쉐이더를 뷰포트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언리얼 같은 3D 엔진처럼 실시간으로 PBR 쉐이더 결과를 보면서 작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PBR로 구성된 씬을 새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3Dmax에서는 피지컬 혹은 PBR 머티리얼을 실시간으로 하이 퀄리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포트의 왼쪽 상단에 있는 유저 디파인의 프리뷰 프리셋을 선택해서 뷰포트 세팅창에서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20 버전만 하더라도 이 뷰포트 세팅창을 열면 화면 이동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창을 띄운 상태에서도 화면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뷰포트의 환경값 등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하이라이트, 그리고 동적 그림자를 계산하기 위한 프로그레시브 페이드 인 스카일라이트, 그리고 섀도우로 그림자를 켜고 끄거나 강세값과 페이드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앰비언트 오클루전 값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데요. 레디어스 값과 인텐시티와 페이드 값을 조절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AO 맵이 2021 버전부터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요. 전에는 AO 수치를 변경하면은 결과값이 반영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내가 설정한 이런 비포토 세팅 값을 저장해서 프리셋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3dmax에서 이런 PBR을 조절해주는 실시간으로 조절해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만약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엔진에서 최종 PBR 맵을 확인한다면은 방금 한 것처럼 AO 수치를 조절한다거나 노멀 강도를 조절한다거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값을 넘어서거나 다른 종류의 수정할 것이 보인다면은 다시 맥스로 와서 수정하거나 할 것입니다. 그 수정이라는 것은 텍스처 수정일 수도 있고 면의 노멀 값 변경 등 메시지 수정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게임 아티스트들은 엔진과 3D 툴, 2D 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워크플로우의 낭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3D Max 위주의 PBR 값에 따른 느낌을 확인하면서 웬만한 수정은 다 3D Max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워크플로우의 낭비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 없는데 왜 내가 사용하는 3D Max에서만 유독 퍼포먼스가 느린 것이지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플러그인 매니저인데요.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는 플러그인 매니저를 일단 꺼내 보겠습니다. 메뉴의 커스터마이즈에 플러그인 매니저를 선택하겠습니다. 3D Max는 플러그인에 굉장히 민감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다른 툴보다 훨씬 많은 플러그인을 사용하게 되는 툴이기도 하기에 잘 관리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곳이 바로 플러그인 매니저입니다. 만약 잘 쓰지 않거나 지금 당장 하는 작업에 필요 없는 플러그인은 체크를 꺼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지금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인을 꺼 보겠습니다. V-Ray 관련 플러그인은 사용 안 하니까 체크를 끄고요. 시빌뷰도 사용 안 하니 체크를 끄고 알렌빅도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쨌든 앞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인데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역시 체크를 끄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 안 하는 플러그인을 끄고 그냥 창을 닫으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3D Max가 굉장히 쾌적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3D Max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3D Max가 꺼져버린다거나 하는 현상을 겪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현상의 거의 대부분은 플러그인과 플러그인이 충돌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모로 플러그인 매니저에서 안 쓰는 플러그인을 체크를 꺼두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D Max의 퍼포먼스와 관련한 내용들을 데모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떤 기술적인 업데이트보다 실제 개발자분들께서 가장 원하는 업데이트 내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꼭 3D Max 2021로 업데이트 하셔서 쾌적하고 향상된 작업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모델링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3D Max 2017에서 2021까지 정말 많은 모델링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먼저 2021에서 추가된 기능으로서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인 리토폴로지 업데이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업계에서 3D 스캔 등의 하이폴리곤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리토폴로지 기능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리토폴로지는 삼각형 혹은 사각형 이외의 다각형 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AI가 모델의 흐름을 계산해서 자동으로 사각형 면으로 계산해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3D Max에는 최고 수준의 자동 리토포 기능이 있긴 했었습니다. 바로 쿼드 리메셔인데요. 다만 플러그인 형식이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3D Max 2021부터는 기본으로 모디파이 항목에 리토폴로지 기능이 내장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관련한 플러그인인 쿼드 리메쉬와 비교해서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디파이와 연계해서 다양하게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응용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데모로 보겠는데요. 지금 3D Max 2021에 3개의 주전자 모델링이 있고 각각 3가지 다른 리토폴로지 옵션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전자에는 리토폴로지를 적용하고 리토폴로지 타입은 그대로 리폼을 선택하고 폴리곤 카운트를 결정하는 이 부분에 3000만 적고 컴퓨트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개선되면서 3000개 정도의 사각형 단위의 메쉬로 변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바로 옆에 주전자를 선택하고 리토폴로지를 선택하고 리토폴로지 타입은 쿼드 리플로를 선택하고 페이스 카운트에 역시 3000을 줬고 컴퓨터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전자도 마저 리토폴로지를 적용하고 3개를 같이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토폴로지 타입은 인스턴트 메시를 선택하고 페이스 카운트에 역시 3000을 줬고 컴퓨터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주전자처럼 10,000개가 안되는 폴리곤의 리토포 계산 시간은 0.5초도 안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각 옵션 타입별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왼쪽이 리폼 타입이었었는데 리폼은 거의 완벽하고 나머지 2개는 약간씩 일그러진 느낌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쿼드 리플러와 인스턴트 메쉬는 기존부터 존재했던 자동 리토포 기능이고 리폼은 이번에 3dmax에서 리토폴로지 기능 내장과 함께 새로 생긴 기능인데 이번 테스트에서는 리폼의 퀄리티가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주전자 외에도 여러 모델링을 테스트해보면서 느낀 것은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의 느낌을 가장 살려주는 것이 리폼이었고 모델링의 특성에 따라서 쿼드 리플러와 인스턴트 메쉬의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세부 기능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리폼 세팅에서 쿼드 톨러런스의 비율 조정 등 미세한 조정임이 가능하고 그리고 엣지 부분에 대해 스무딩 그룹, 머티리얼 아이디에 따른 조절, UV 채널에 따른 조절, 불린 경기에 따른 조절, 앵글 각도에 따른 조절 등 자동 리토포이지만 디테일한 세부 조정으로 원하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모디파이 스택이기 때문에 원본으로 돌아가고 겹쳐서 사용하기도 가능하고 이러한 것도 장점입니다. 이번에는 폴리곤 165만 개가 넘는 캐릭터 동상 모델링에 리토폴로지 기능을 적용한 씬을 보고 계신데요. 옵션 맨 밑에 디스플레이에서 리토폴로지를 적용하기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상 이 모델링의 타입별로의 리토포 결과는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가지 타입별로 이러한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결론을 내자면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인스턴트 메쉬와 쿼드 리플러와는 달리 새롭게 업데이트된 리폼 기능이 대체로 가장 품질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델링의 성질 따라 그 품질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모델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뭐가 좋다라기보다는 경우에 따라 여러가지 느낌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듯 합니다. 이제 3dmax 사용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3가지의 자동 리토폴로지 기능들을 세부 옵션에 따라 테스트하면서 최고의 자동 리토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에도 3dmax 2021에서 업데이트된 리토폴로지를 테스트하고 그 퀄리티에 대해서 극찬하는 내용도 찾을 수 있으니까 여러 자료 참고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작업에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제 모델링 부분을 보겠습니다. 모델링 작업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액션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택입니다. 폴리곤 면의 선택은 3D 작업에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무의식적으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액션으로서 사실 작업의 효율성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큰 단위의 면을 선택하게 되는 로우 폴리곤 작업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3dmax 2021에서는 이제 보조키를 사용해서 면을 빠르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알트, 쉬프트 등을 혼합 사용해서 능숙해지기만 한다면 면을 원하는 대로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알트, 쉬프트 등을 혼합 사용해서 단지 선택뿐 아니라 모델링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익스트루드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메뉴를 누르거나 단축키를 선택해서 가능했지만 이제 쉬프트를 누르기만 하고 면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을 밖으로 돌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안으로 집어넣을 때도 면 정리가 알아서 되기도 하는데요. 로우 폴리곤 모델링에 있어서 정말 기다렸던 기능이죠. 그리고 손이 보조키의 고정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손이 보조키에 고정되었다는 의미를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왼쪽 영상처럼 예전에는 손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손을 크게 움직여서 단축키를 누르거나 키를 제대로 누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야도 자주 키보드를 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영상처럼 이제 시선은 모니터에만 고정된 상태에서 손가락만 움직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작업 속도 향상을 크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셋을 포함한 다른 에디폴리의 많은 기능들도 단축키 없이 쉬프트 등의 보조키와 마우스 조합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게임 개발은 정확한 수치를 재면서 정해진 형태를 똑같이 만들기보다는 계속 이리저리 돌려보고 라인이 이쁘게 나왔는지 툴과 사람의 손이 한 몸이 되어서
만지고 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ds Max 2021에서 업데이트된 이 기능들은 3ds Max 모델링의 작업 방식에 큰 업그레이드를 유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3D 툴에 비해 3ds Max가 약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베벨 기능이 보완되고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베벨 프로파일의 경우 업데이트가 꽤 주목할 만한데요. 베벨 라인의 디테일을 커브 에디터를 조절함으로써 더욱 섬세하고 효율적인 베벨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벨과 함께 3ds Max가 약하다고 평가받던 챔퍼 기능도 많은 기능 지원과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챔퍼 기능을 통해 엣지와 모서리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2017에서 업데이트된 이후로 저 개인적으로도 꽤나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바로 로컬 얼라인입니다. 기존 로컬은 다른 면을 가진 여러 하위 오브젝트들을 선택하면 축이 제각각이라서 면들도 제각각 다른 축으로 움직이는 원치 않은 결과가 발생했지만 2017부터 새롭게 생긴 축 정렬 방법인 로컬 얼라인으로 여러 면을 선택해도 내가 원하는 하나의 축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플라인을 이용한 모델링을 선호하는 작업자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17에서 2021까지 스플라인을 이용한 모델링과 애니메이션 기능이 꾸준하게 향상되었다는 것인데요. 이전에 스플라인이 가졌던 한계에서 넘어서서 다양한 형태의 모델링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쉐입 블렌 기능이 추가돼서 같이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게임 모델링에서도 스플라인을 이용한 모델링 방식을 다시 진지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데모를 통해서 위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직접 만져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스플라인을 보겠습니다. 바로 쉐입의 스플라인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프리핸드 스플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탑뷰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플라인을 그릴 때에는 프리핸드 스플라인은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마우스 혹은 타블렛으로 드로잉하듯이 스플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나중에 3ds Max에서 스플라인을 활용한 2D 스프라이트도 해보려는 재미있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플라인이 자동적으로 닫히게 하기 위해서 옵션에서 클로즈를 체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스플라인을 그리면 스플라인이 알아서 닫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각형 형태로 마무리 짓고 작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서클 스플라인 하나를 추가해서 사각형 가장자리 쪽에 생성하겠습니다. 사각형 형태의 스플라인도 또 추가해서 역시 다른 쪽 가장자리에 놓겠습니다. 이제 프리핸드 스플라인을 선택하고 모디파이에서 보면은 프리핸드 속성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지오메트리에 어태치를 선택해서 방금 생성한 두 개의 스플라인을 모두 어태치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새롭게 업데이트된 쉐입 불린에 대한 설명인데 셀렉션에서 스플라인을 선택하고 밑으로 내려와 보면 불린 항목이 있습니다. 유니온은 합치는 것이지만 저는 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옆에 서브트랙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먼저 메인을 선택하고 빨갛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불린을 누르고 뺄 스플라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두 개의 스플라인을 선택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게임 모델링에서 스플라인을 잘 안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로 꽤 재미있는 작업을 할 응용의 여지가 있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리저리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바로 익스트루드 모디파이를 사용해서 3D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미리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모디파이들은 버튼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면 모디파이의 히스토리 장점을 사용해서 수정할 수도 있죠. 이제 다시 지오메트리로 돌아와서 프로블린 작업을 위해 도형 몇 개를 꺼내겠습니다. 기존의 모델링에 딱 붙을 수 있도록 오토그리드를 켜고 박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박스를 만들고 위치를 약간 겹치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프로블린에서 서브트랙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실린더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역시 서브트랙션 용도이기 때문에 위치는 위쪽에 놓고 약간 겹치게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블린을 하겠는데요. 이를 위해 스탠다드 프리미티브를 컴파운드 오브젝트로 바꾸고 프로블린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모델링이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요. 다시 프로블린으로 와서 스타트 피킹 선택하고 빼려고 하기 때문에 서브트랙션을 확인하고 박스 모델링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린더 모델링은 빼지 않고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린 모델링의 문제점은 면이 엉망이 된다는 점이지만 해결해 보겠습니다. 면을 생성하기 위해 Subdivide Modify를 적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사각형 면이 필요하죠. 아까 테스트 해보았던 리토폴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페이스 카운트는 언제든지 리셋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요. 저는 2000 정도로 하고 컴퓨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리토폴로지를 여러모로 테스트해 보면서 몇 가지 노하우를 터득했는데요. 리토폴로지를 연속으로 사용하면 면이 점점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약간 면이 기울어져 있는데 리토폴로지를 또 적용해 보겠습니다. 페이스 카운트는 마찬가지로 2000 정도로 하고 컴퓨터 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약간 면이 바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면이 깔끔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컬lapse all을 해서 다른 작업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컬lapse all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업데이트가 있었던 챔퍼 모디파이를 이번에 적용해 보겠는데요. 일단 챔퍼 옵션의 어마운트 값을 약간 조정해서 좀 만져주겠습니다. 그리고 코너 옵션에서도 레디얼과 패치가 새로 생겨서 다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외에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챔퍼 옵션에 여러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직접 살펴보시면은 특히 하드 서페이스 작업자분들께서 기존의 작업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상당히 보충되고 발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017부터 탑재된 크레즈셋 모디파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픈섭티와 함께 사용해서 하드셋 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디파이의 크레즈셋을 선택하고 바로 하드한 단면을 원하는 엣지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크레즈셋 항목에서 이름을 적어주고 크레즈셋을 눌러주면은 방금 적은 이름이 생기면서 값은 1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섭티 모디파이를 적용해주고 크레즈셋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면은 크레즈셋에서 적용했던 부분의 느낌 변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응용이 가능한데요. 다시 크레즈셋으로 가서 엣지를 다른 부분을 선택하고 아까처럼 새로운 항목을 만들고 1로 값을 주고 확인해 보면은 작업자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적용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3D Max 2017에서 2021에 이르기까지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이 지금 보신 것 외에 많은 부분 강화되었으니까 이 역시 한번 직접 만져보시면서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3D Max 2017에서 2021까지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던 머티리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개발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인 PBR과 서브스탠스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3D 툴 중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3D Max의 뷰포트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웨이트 노멀은 3D Max 모델러 분들이 기다려왔었던 노멀 조정 기능일 것입니다. 3D Max의 예전 노멀 방식은 에버리지 방식만 되어서 경우에 따라 3D Max의 쉐이딩 느낌이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컨대 이 왼쪽의 모델링 느낌이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3D Max로 모델링 작업할 때 쉐이딩이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뷰포트 뿐만 아니라 베이킹 할 때도 영향을 주었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이 지저분한 쉐이딩 느낌을 조정해주기 위해서는 노멀 값과 관련한 스무딩 그룹이나 에딧 노멀 모디파이어를 사용했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스무딩 그룹은 너무 단순하고 그리고 노멀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기존의 에딧 노멀 모디파이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에딧 노멀을 사용하면 스무딩 그룹이 재지정이 안 되어서 모디파이에서 STL 체크도 활용하는 등 문제 해결도 그렇게 했었지만 과정이 복잡했었습니다. 에딧 노멀 모디파이어를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에딧 노멀은
노멀을 직접 선택해서 편집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일일이 수정해야 하는 한계와 에딧 노멀을 사용하면 스무딩 그룹이 재지정이 안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그에 비해 웨이트 노멀은 훨씬 빠르게 실질적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드 엣지 디텍션 항목을 먼저 보시면은 기존의 스무딩 그룹을 사용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스무딩 그룹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웨이트 노멀의 장점은 같은 그룹이면 모든 노멀 값이 평균치를 따르는 스무딩 그룹에 비해 웨이트 노멀은 좀 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즈 UV 맵을 사용하면 UV 맵을 기준으로 노멀 그룹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UV 맵 아이디를 간단히 언랩을 통해 확인해 보겠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1은 몸과 다리, 그리고 2는 머리와 팔 부분인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다시 웨이트 노멀로 돌아가서 맵 아이디에 따라 해당 유즈 UV 맵을 사용하면 UV 맵을 기준으로 노멀 그룹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부분에 노멀 스무딩 값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즈 UV 맵을 사용하면 UV 맵을 기준으로 노멀 그룹을 나눌 수 있고요. 아니면 바이 엣지 앵글에 따라 그룹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즉 인접한 노멀 사이의 각도를 기반으로 스무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스무딩 느낌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 엣지의 블렌딩 값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무딩의 이터레이션 정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위쪽을 보시면은 기존의 스무딩 그룹은 오토 기능의 경우 단순히 페이스 앵글을 기준으로만 하는데 웨이티드 노멀은 맨 위쪽에 이 웨이트 노멀 부분에서 넓은 면을 기준으로 할지 그리고 앵글 기준으로 할지 선택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블렌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노멀을 통해서 노멀 방향을 디스플레이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웨이트 노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용도 외에도 웨이트 노멀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맵 베이킹의 경우 보통 많은 개발자분들께서 서브스탠스 페인트에서 많이 추출합니다. 페인팅 기능도 그렇고 유용하고 필요한 툴인 것은 분명한데요. 문제는 노멀 맵의 경우 서브스탠스 페인터에서 힘들게 맞춰 놨는데 게임 엔진에 올려보면 좀 달라서 다시 맞추고 하는 그런 작업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근데 또 작업자마다 느낌도 다르고 3D 툴마다 또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작업자에 따라서 서브스탠스나 3D 맥스가 아닌 다른 툴을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대부분 한 번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3D 제작 툴은 각각의 탄젠트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맥스에는 3D 맥스만의 탄젠트 계산 방법이 있고 마야에는 마야만의 계산 방법이 있고 언리얼 유니티 간의 게임 엔진도 게임 엔진만의 탄젠트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3D 툴 간의 호환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해결법으로 믹티 스페이스를 표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언리얼과 유니티의 기본 노멀 모드는 믹티이고 믹티는 탄젠트가 필요 없는 탄젠트이기 때문에 서브스탠스를 사용해도 엔진에서 노멀 맵이 제법 괜찮게 보입니다. 그런데 서브스탠스 같은 툴을 거치게 되면 스퀘잉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마모셋이 툴백으로 스퀘잉 현상에 대해서 대처 방법을 만들긴 했지만 그 또한 완전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3D 맥스에서 믹티 노멀로 노멀 맵을 제작하고
스큐잉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웨이트 노멀과 에딧 노멀, 그리고 너무 노멀에만 의지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지오메트리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의 노멀은 그냥 다른 툴로 믹티 노멀로 제작해도 큰 문제 없겠지만 캐릭터나 좀 더 정확하게는 스키닝이나 블렌드 쉐입 같은 그런 변형 가능한 모델링은 꼭 믹티 기반의 3D Max 탄젠트 노멀 맵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직접 데모로 보여드리면서 겸사겸사 새로운 베이커 투 텍스처에 대해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렌더 투 텍스처의 간단한 비교를 위해서 지금은 3D Max 2016을 띄워놓은 상황이고요. 바로 단축키 0을 눌러서 렌더 투 텍스처 창을 꺼내겠습니다. 기존 방식을 간단하게만 구조적으로 보자면은 로우 폴리곤 모델링을 선택한 상태에서 프로젝션의 픽을 선택해서 하이 폴리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매핑 코디네이트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Use Existing 채널을 선택하고 채널을 세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픽 옆에 옵션을 선택해서 렌더러를 선택하고 여러가지 옵션을 설정해 주는데 사실 여기에 불필요한 옵션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터링 옵션의 셋업을 선택해서 렌더러를 설정해 주고 세팅창에서 글로벌 슈퍼 샘플링도 세팅해 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창 세팅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어떤 맵을 베이킹 할지도 정해줘야 합니다. 아웃풋에 애드를 눌러서 어떤 맵을 베이킹 할지 애드 엘리멘트를 눌러주고 그 밑에서 파일 이름, 포맷, 해상도 등을 정해줍니다. 이렇듯 간단하게 정리를 해도 이런 방식입니다. 불필요한 메뉴도 정신없이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새로운 창을 불러와서 설정하는 등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렌더 투 텍스처의 업그레이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커 투 텍스처를 보겠습니다. 좀 전에 로봇 모델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기존의 렌더 투 텍스처는 좀 산만한 구조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데이트된 베이커 투 텍스처는 정말 직관적으로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단축키 0을 누르면은 예전에는 바로 렌더 투 텍스처 창이 떴지만 지금은 3개의 메뉴가 보이고 이 메뉴의 가운데 있는 베이커 투 텍스처를 열겠습니다. 이제 맵을 생성하기 위해서 로우 폴리곤 모델링을 선택하고 아놀드 렌더로 노멀 맵을 선택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여러가지 맵을 만들 수 있지만 이번에는 노멀 맵만 만들려고 합니다. 노멀 선택하고 Add Map to Select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추가하고요. 기존의 렌더 투 텍스처와 모든 방식은 똑같습니다. 다만 UI가 편해졌습니다. 먼저 프로젝트할 하이 폴리곤부터 선택해야겠죠. 프로젝트 프롬에서 직접 선택하지 않고 리스트에서 하이 폴리곤을 선택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로봇 하이를 선택해준 후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 케이지 작업은 빠르게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케이지 작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케이지는 커다란 라이팅 형태라고 이해하면 쉬운데 이 케이지로 하이 폴리곤을 인식해서 로우 폴리곤으로 프로젝션 하는 것이죠. 베이킹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UV를 잘 피는 것과 케이지 세팅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니 너무 기술에만 치우쳐서 기본인 UV와 케이지를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BTT와 믹티의 중점을 두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상 UV와 케이지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BTT로 넘어오겠습니다. 프로젝트 프롬 옆에 설정 아이콘은 기존의 렌더 투 텍스처와 똑같은 프로젝션 옵션입니다. UV 채널은 1로 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데 눌러보면 8K까지만 보이지만 그 이상의 사이즈도 직접 적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1024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딩은 2로 하고 텍스처 백그라운드 컬러 값 그리고 파일 이름은 여기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름이 너무 긴 느낌이 있으니 n을 앞에 넣어서 좀 짧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포맷은 타가 TJ로 하겠습니다. 가장 최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설정에서 조절할 수 있는데 32비트로 하겠습니다. 그 옆에 아웃풋2의 파일 only를 선택하면은
그냥 텍스처를 따로 익스포트하기 때문에 머티리얼에 연결하려면 수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만약 베이크 하자마자 바로 머티리얼에 연결이 되기를 원한다면 파일 only를 선택하고 create new material을 선택하고 그리고 원하는 머티리얼을 선택해주면 되는데 저는 PBR 머티리얼 메탈 러프를 선택하고 OK 하겠습니다. 노멀 맵에 연결해 줄 것이라고 체크하고 그리고 노멀 맵을 선택한 상태에서 밑쪽을 보시면은 맵 옵션을 몇 가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노멀 맵 스페이스의 경우 지금 이런 메카닉 형태의 모델링은 오브젝트에도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옵니다만 탄젠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싱크 위드 소프트웨어별로 다른 채널을 사용하는데 언리얼 엔진을 사용한다면 언리얼로, 유니티 엔진이라면 유니티 이렇게 각각 사용할 엔진에 맞춰서 익스포트하면 됩니다. 일단 저는 3D Max로 설정하겠는데요. 그럼 Y축이 마이너스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믹티 퍼 탄젠트를 체크해서 믹티 스페이스를 사용하겠는데요.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맥스 뷰포트에서도 믹티를 사용하려면은 커스터마이즈 프리페어런스에서도 노멀 범프 맵 모드를 믹티로 선택하면 됩니다. OK 하고요. 저장 경로를 브라우저를 눌러서 설정해주고 베이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베이크된 노멀 맵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맵도 잘 되었고 그리고 3D Max의 뷰포트에서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잘 베이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에서도 바로 확인해 보겠는데요. 그 전에 Y축이 마이너스인 3D Max로 설정했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G 채널을 인버트하는 작업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니티에서 확인해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 Max와 비교 분석을 해 보아도 미세한 빛 반사까지 그대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버텍스가 적은 영역, 뭉쳐있는 영역도 가리지 않고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모델링을 이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도 베이크에서 노멀 맵을 적용해 보았는데요. 유니티에서 확인해 보니 아무래도 같은 믹티 노멀이라서 결과적으로 거의 유사한 느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로는 스큐잉 처리에 대한 디테일한 연구가 필요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스큐잉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3D Max에서 믹티 노멀과 함께 웨이트 노멀과 에딧 노멀로 노멀 값을 만지면서 그러면서도 너무 노멀에만 의지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지오메트리와 함께 작업한다면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마모셋의 페인트 스큐를 문질러주는 작업보다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추후 좀 더 자세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 보겠는데요. 분명 모델링이나 각각의 상황에 따라 꼭 3D Max를 사용한 베이크가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3D Max의 믹티 노멀 지원과 웨이트 노멀 업데이트까지 저도 아직 더 연구해 볼 것이 많긴 한데요. 3D Max의 모델링과 베이크까지 크게 좋아졌고 응용에 따라 훨씬 좋아질 여지가 많은 듯하니 직접 한번 제작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번엔 PBR 머티리얼과 서브스턴스 메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머티리얼 에디터의 기본 머티리얼 변경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머티리얼 에디터를 단축키 M을 눌러서 키시고 컴팩트 머티리얼 에디터를 보시면은 2017부터 도입된 피지컬 머티리얼이 이제 3D Max의 기본 머티리얼로 채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지컬 머티리얼이 좋긴 하지만 아직은 게임 개발자분들에게는 스탠다드 머티리얼이 게임을 위한 익스포트로 더 편리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기본 머티리얼을 피지컬이 아닌 스탠다드 머티리얼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선택하면 됩니다. 메뉴에 커스터마이즈에서
Custom UI and Default 스위처. 여기서 디폴트 세팅을 맥스 레가시로 선택하고 셋을 누르고 나서 재부팅을 하고 3D Max를 다시 실행하면은 이렇게 기본 머티리얼이 스탠다드 머티리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기본 머티리얼을 피지컬로 바꾸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메뉴의 커스터마이즈에서 커스텀 UI 앤 디폴트 스위처에서 가장 상단에 그냥 맥스를 선택하고 셋을 선택하고 역시 재부팅하면 됩니다. 기본 머티리얼을 피지컬로 바꾸었고요. 단축키 F10을 눌러서 렌더 셋업 세팅창을 열어서도 기본 렌더러가 아놀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먼저 제가 준비한 씬 파일을 불러오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3D Max를 사용하는 전문적인 작업자분들에게 어셋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어셋 라이브러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메뉴에 컨텐츠에서 런치 3D Max 라이브러리. 그럼 3D Max 라이브러리 창이 뜨는데요. 이 3D Max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어셋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셋 관리를 하는 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일수록 폴더를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런 페이보릿 폴더들을 등록해서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썸네일로 미리 보기를 확인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해당 파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직접 열어보지 않아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저는 이 소파 피날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을 드래그해서 씬 안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이는 이 씬에 이 소파에 PBR 쉐이더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축키 M을 눌러서 머티리얼 에디터를 꺼내고요. PBR 작업을 위해서는 컴팩트 머티리얼 에디터보다는 슬레이트 머티리얼 에디터로 작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컴팩트 머티리얼이라면 슬레이트 머티리얼로 바꾸겠습니다. 슬레이트 머티리얼 에디터의 머티리얼 맵 브라우저에서 쭉 내려가서 제너럴 항목에 보시면은 서브스탠스가 있습니다. 서브스탠스는 9버전이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에 맞춰 만들어진 서브스탠스 2를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뷰 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9버전인 서브스탠스는 지금 하려고 하는 서브스탠스 2 PBR을 포함해서 많은 기능이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서브스탠스 2로 해야 되고 그러면 서브스탠스 패키지 브라우저에서 로드 서브스탠스를 눌러서 아까 그 SBS AR 파일이 저장된 곳으로 간 후에 선택해주면 됩니다. 전 먼저 소파에 어울렸던 레러블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SBS AR 파일에 어떤 맵들이 있나 채널을 살펴보면 베이스 칼라, 노멀, 러프니스, 메탈릭, 헤이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맥스에서 PBR 맵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맵들을 하나하나 가져와서 스탠다드 머티리얼 혹은 피지컬 머티리얼에 일일이 적용해주는 과정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이제 한 번에 알아서 연결해 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서브스탠스입니다. 서브스탠스 메뉴를 보시면은 여러 개를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는 배치 임포트 혹은 아놀드나 V레이로 렌더링 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피지컬 머티리얼도 자주 썼었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 생긴 PBR 머티리얼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D Max에서의 PBR 머티리얼은 스페큘러 글러스와 메탈 러프 이렇게 두 가지를 지원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스페큘러 글러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듯 알아서 각각의 맵들이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서 PBR 머티리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PBR 머티리얼을 드래그해서 소파 모델링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무엇보다 눈에 거슬리는 것은 텍스처가 너무 타일이 커 보이는 듯 합니다. 그래서 타일 값을 먼저 늘려야겠습니다. 밑으로 쭉 옵션을 내려가 보면은 코디네이트 항목을 찾을 수 있고요. 이 중에서 타일링을 각각 5 정도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8) 정도로 늘려줘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서브스턴스 아웃풋 세팅으로 가서 해상도를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스턴스 아웃풋 세팅으로 가서 높여줄수록 좋겠지만 일단 2048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번엔 뷰포트의 퀄리티도 높여주도록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 뷰포트의 왼쪽 상단 쪽에 있는 유저 디파인 항목을 선택해서 프리뷰 프리셋을 선택하면은 뷰포트 세팅창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 프리셋에서 하이 퀄리티가 아니라면 하이 퀄리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뷰포트 세팅창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일단 다른 것도 마저 작용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머티리얼 에디터로 와서 이제 다른 맵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왼쪽의 맵 중에서 Substance 2를 드래그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아까처럼 Substance 패키지 브라우저에 로드 Substance를 눌러서 아까 그 SBS AR 파일에 저장된 곳으로 간 후에 이번에는 저지스 터치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로 메뉴의 Substance로 가서 PBR 스페큘러 글로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파 위에 쿠션이 하나 있는데 이것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 저지스 터치의 채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AO 맵과 오파시티 맵도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퀄리티를 높여 보겠는데요. 해상도부터 서브스턴스 아웃풋 세팅 부분에서 해상도를 좀 높여주고요. 바로 밑에 있는 야한 컬러에서 소파에 어울리게끔 색도 좀 바꿔주겠습니다. 너무 똑같은 색은 이상할 것 같으니 잘 어울릴 것 같은 브라운 느낌으로 만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러프니스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러프니스 수치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러프하지 않게 됩니다. 소파랑 어울리게끔 정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메탈릭도 조절할 수 있는데 메탈릭은 그냥 0으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오퍼시티 맵이 쓰인 이유가 이거였죠. 자세히 보면은 사이사이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질감이 아닌 듯 하니 역시 맨 밑쪽에 있는 코디네이터로 가서 타일 값도 좀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값은 눈으로 보면서 어울리는 수치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은
테크니컬 파라미터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를 추가로 만져줄 수도 있습니다. 노멀 인텐시티를 조절해서 노멀 값의 강약을 조절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선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이 사용됐으니까 AO 인텐시티를 조절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AO 맵을 간단히 설명하기에는 힘들지만 확실하게 어두운 부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역시 Substance 툴을 하나 꺼내고 마찬가지로 Substance 패키지 브라우저에 Load Substance를 눌러서 이번엔 Swamp Stream Ground SBSAR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로 메뉴에 Substance로 가서 이번에는 PBR 메탈 러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병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과도 잘 어울리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살펴보면은 약간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채널은 베이스, 노멀, 러프니스, 메탈릭, 헤이트, AO 맵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번에는 한번 이 맵만 한번 따로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가면은 베이크 아웃풋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누르고 원하는 폴더를 선택해 주고 어떤 이미지 포맷을 사용할지를 정해주면 됩니다. 바로 해당 폴더를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맵들이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D Max 애니메이션 관련해서도 많은 업데이트가 트랙뷰에서 있었습니다. 업데이트 방향을 보자면 예상치 못한 키 움직임을 개선하기 위한 기능들이 많이 생겨나고 기존의 기능들도 대대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트랙뷰, 프리셋 저장, 툴킷 추가, 더블클릭, 보조키를 사용해서 빠른 그래프 수정 등 정말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커브 수정 시 기존의 커브 라인을 볼 수 있는 버퍼 커브가 꼭 유용하다고 생각하니까 꼭 이 부분 실무에 적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데모로 보여드릴 내용은 게임 개발자로서 큰 관심을 가질 업데이트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게임 익스포트 기능 업데이트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동작이 있는 애니메이션 씬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이 캐릭터의 이름은 스벤이고요. 플레이에서 보시면 이 스벤에 각각의 애니메이션이 연결되어 있는 씬입니다. 이제 익스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FBX로 익스포트 하려고 할 때 메뉴의 파일에서 익스포트에 익스포트를 선택했었는데요. 한번 기존의 익스포트 창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정말 많은 옵션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많은 부분 게임에서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래픽 아티스트들이 익스포트하는 과정에서 FBX 옵션을 잘못 선택해서 발생하는 실수가 있었는데요. 이젠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게임 엔진에서 딱 필요한 FBX 옵션만 노출된 게임 익스포트가 따로 생겼습니다. 캔슬하고요. 다시 메뉴의 파일에서 익스포트에 익스포트를 선택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게임 익스포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게임 익스포트에는 딱 게임에 필요한 기능만 있기 때문에 게임 아티스트들이 그리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애니메이션 클립 부분만 설명할 예정인데 꼭 체크해야 할 것만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캐릭터가 스캐닝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캐닝은 체크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도 물론 체크해야겠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클립 탭을 선택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클립 항목을 보시면은 클립, 네임, 스타트, 엔드가 있고
오른쪽에 플러스가 보이는데 이것을 누르면 한 줄이 더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클립 익스포트가 가능해졌는데요. 즉, 한 씬에 걷기, 공격, 숨쉬기 애니메이션 등의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이어서 만들고 여기서 원하는 애니메이션 클립만 선택해서 익스포트가 가능합니다. 각 프레임별로 프리뷰도 가능하고요. 이제 향상된 프리뷰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 클립 프리뷰 기능을 사용하면 게임에서의 결과를 엔진에 넘겨보지 않아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먼저 걷기 동작 클립 네임에 워크라고 적어주고 애니메이션 프레임은 제가 이미 적어둔 것이 있어서 스타트는 68, 엔드는 102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걷기 동작이 루프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뛰기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눌러서 애니메이션 클립 하나 더 생성하고 이름은 런으로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프레임은 역시 제가 이미 적어둔 것이 있어서 스타트는 103, 엔드는 126으로 적겠습니다.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플러스 눌러서 애니메이션 클립 하나 더 생성하고 이름은 슬로우 런으로 적어주겠습니다. 게임 엔진에 넣을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영어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프레임은 역시 제가 이미 적어둔 것으로 스타트는 127, 엔드는 145로 적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클립을 더 만들 것인데요. 같은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해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너뛰어서 여러 개의 애니메이션 클립이 완성된 상태고요.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쓰레기통 아이콘은 없애고 싶은 애니메이션 클립이 있다면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부분은 Set Playback Range to 클립으로서 해당하는 애니메이션 클립 구간으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밑에 타임 슬라이더 부분을 보시면은 각각의 애니메이션 클립을 선택할 때마다 플레이백 구간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플레이를 누르면은 각 애니메이션 클립의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플레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체크박스는 체크한 애니메이션 클립만 익스포트 할 수 있습니다. 체크를 안 하면 그 클립은 익스포트 되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되었는데요. 이제 패스 항목에서 View File in FBX Review After Export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패스에서 FBX 파일이 저장될 폴더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파일 네임을 적어줘야 되는데요. 나중에 FBX 파일을 보시면 파일 네임이 적히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클립 네임이 적히게 됩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오른쪽에 설정 아이콘을 눌러보면은 좀 더 세부적인 FBX 옵션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설정하려면 먼저 맨 위에 Edit Animation Advanced 세팅을 체크하고 여러 설정 값을 바꿔줄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밑에 있는 애니메이션 온리입니다. 이것을 체크하면 FBX에서 지오메트리 정보는 제외하고 애니메이션 정보만 익스포트 되기 때문에 특히 게임 프로그래머가 FBX 데이터에서 애님 파일만 번거롭게 빼는 작업이 없어지는 그런 점에서 게임 쪽에서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 부분은 말로만 설명하면 될 듯 하니까 이 창은 그냥 닫고 이제 익스포트 해보겠습니다. 익스포트를 하고 계산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익스포트가 모두 다 되었다는 창이 뜨면 그 폴더를 들어가서 직접 익스포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 애니메이션 클립별로 FBX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니티에서도 이 파일들이 잘 되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스포트한 fbx 파일들은 유니티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유니티의 인스펙터에서만 애니메이션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각 애니메이션 클립별로 애니메이션이 구간별로 잘 익스포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데이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제가 언급한 내용들 외에도 많은 정보들을 오토데스크 관련 커뮤니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